안녕하세요. 평택의라차 통증클리닉의 원장 김도환입니다. 50대 분들이면 우리가 이제 30대, 40대를 지나면서 면역이 갑자기 이제 저하가 되는 시점이기도 해요. 퇴행도 일어나고 50대가 되면은 굉장히 일도 바쁘실 거고 굉장히 바쁘고 뭔가 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주 젊은 층, 그다음에 아주 노년층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취약할 수 있는 층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대상포진에 대한 이 발병률이 50대 때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면역 관리예요. 짬내서 운동하시고 또 너무 과음, 과식, 고기만 막 드시고 이런 거보다 골고루 야채, 과일, 미네랄, 비타민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10대, 20대 때는 막 고기를 먹고 굉장히 이제 활동량도 많고 열량에 대한 소비도 많기 때문에 많이 드셔도 사실은 크게 무리가 안 가는데 50대가 되면은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양 자체가 줄어요.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 지방 이런 부분들은 좀 줄이시고요. 이 정해진 그 양 안에서 내가 골고루 잘 드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뭐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들쭉날쭉한 생활들, 내가 오늘은 뭐 누군가를 만나서 그냥 밤새도록 뭔가를 했다. 그 다음 날은 완전히 그냥 뻗어 계시고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리듬 있는 생활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임산부는 우선 임산부도 중요하지만 이 뱃속의 태아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이 태아한테 위험할 수 있는 약인지 아니면 산모한테도 좀 안 좋을 수 있는 약인지 또 태아나 산모에게 다 안전한 약인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약의 선택에 굉장히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경치료를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신경치료가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라는 거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방사선을 쬐면은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치료의 제한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그냥 아프고 불편하고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분만을 하시고 출산 이후에 이 신경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을 권하고요. 그 다음에 진통, 그러니까 통증에 관해서 진통제가 필요하다.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타이레놀 정도예요. 그래서 타이레놀, 항바이러스제 그 두 가지 정도로만 지금은 뭐 처방을 드린다거나 출산이 임박했으면 출산하시고 나서 하는 게 더 좋겠죠. 당연하죠. 수포가 나면은 일단 항바이러스 연고를 가장 우선적으로 써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 혹은 항바이러스 주사 또 연고 이런 거를 같이 써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대상포진은 과연 막을 수 있는 질환일까요? 대상포진은 걸리신 분들은요, 또 외부에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에 수두를 앓고 지나가면 이 바이러스가 다 기능을 잃어버리고 우리 몸에 숨어요. 겨울잠 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절이라는 데 잠복을 해 있다가 뭔가 체력적으로 면역적으로 저하가 되는 시점에서 평생 한 번 정도 힘을 얻어서 신경 하나만 그냥 공격해서 파괴를 시키면 그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로만 어떤 통증이라든가 수포라든가 이런 게 생기는 것이 대상포진이고요. 당연히 겨울철이 되면은 누구나 다 좀 움츠러들잖아요. 운동도 못하게 되고 입맛도 떨어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체력적으로, 면역적으로 뭔가 저하가 되는 시점, 환절기 때가 주로 생기는 그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철 마찬가지예요. 추웠다가 더워지거나 더웠다가 추워지거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반응을 제때 못한다면 면역이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가 대상포진이 발생을 하거나 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그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죠. 확률적으로는 별 차이 없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번씩 뉴스에서 때마다 대상포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뭐 가을철 대상포진에 대해서 뭐 급증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사실은 계절에 따른 변화로 인해서 우리 몸이 적응을 해나가지 못한다고 할 때 그때니까요.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관리를 하시는 거와 못하는 거의 차이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대상포진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급성이죠. 막 지금 바이러스 증식을 하면서 신경을 공격해서 수포가 발생을 하고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 대상포진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바이러스 증식도 다 끝나고 피부에 있는 상처도 다 낫게 되고 신경들도 어느 정도 다 아물었는데 그 시점부터 막 다시 통증이 시작이 되고 더 심한 아주 괴로운 통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부터 시작
시작이 되는데, 물론 그 전에부터 통증이 점점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줄었다가 다시 그냥 막 시작되는 분들도 있고, 개인 차이는 있어요. 근데 대상포진 후신경통이 굉장히 괴로운 통증입니다. 대상포진 통증은 약이라든가 주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금방 쉽게 가라앉혀 드리고 굉장히 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대상포진 후신경통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신경이 공격을 당한 이후에 신경에 대한 어떤 변성들, 자극만 갖고도 그냥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런 변화들을 겪으면서 신경에서 오는 아주 극심한 통증이기 때문에 대상포진 후신경통에 대한 통증을 통증의 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상포진 통증의 한 20배, 30배 이런 통증으로 여명까지 평생 쫓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괴로운 거죠. 무섭고. 아니요, 안 터뜨리는 게 낫죠.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행군하다가 발 아래 수포가 생기면 이렇게 바늘로 실게서 터뜨리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종류의 수포가 아니라, 대상포진 수포는 그냥 가만 놔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연고를 바르고 터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잘 보호를 해놓으면 저절로 딱지가 생기고 떨어지고 아물게 됩니다. 대상포진은 수포가 발생하고 딱지가 생기고 나서 가피가 형성되고 떨어지면서 흉터는 좀 남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 흉터조차도 많이 옅어지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만일 그 시점에서 1차적으로 피부에 어떤 손상을 주게 된다 그러면 흉터도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아주 심한 흉터로 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포는 그냥 놔두세요. 생활하다가 샤워하다가 어쩔 수 없이 터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다 그래도 그냥 그걸 잡아 뜯거나 하지 마시고 연고 바르고 남을 때까지 잘 그냥 놔두시면은 저절로 흉터는 좀 사라지게 됩니다. 겨울철입니다. 막 봄 추워들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이에요. 규칙적인 운동들이 면역을 높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다만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대상포진 환자분들 중에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대상포진에 대한 질환뿐만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갑자기 찬대로 나가신다거나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신다거나, 또 추위에 대해서 심장에 노출이 됐을 때는 갑작스러운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항상 운동을 하시되 따뜻하게 하시고 갑작스럽게 시작하는 그런 거를 좀 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내 페이스에 맞춰서, 내 나이에 맞춰서 적당한 운동을 골라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는 걷는 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우리나라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빈도가 적고요. 아주 드문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증상을 보면은 나도 허리 아프고 나도 뻣뻣하고 나도 괴로운데 유사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내가 혹시 강직성 척추염이 아닌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셨다 그러면 아닐 겁니다. 이거는 유전적 질환이고 드물어요. 어떤 질환이냐 하면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작은 관절에 바이러스나 균이나 이런 게 침투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염증이 잘 생기고 보통 오래가고 땡땡 붓고 아프고 그러죠. 손마디나 이런 작은 관절에 생기는 경우를 류마티스 관절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만일 척추 관절 쪽에 쭉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강직성 척추염으로 볼 수가 있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고요. 강직성 척추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우선 피검사를 통해서 이 유무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려요.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유전자 검사라 그래서 거창한 건 아니고 피 조금 뽑아서 소인이 있는지,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어떤 물려받은 소인이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 증상이랑 맞춰봐서 이분은 진짜 강직성 척추염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초기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 별다른 게 없어요. 열심히 운동하시고 관리하시면 그게 치료입니다. 근데 한참 진행하신 다음에 오신 분들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척추가 그냥 일자예요. 대나무처럼 뻣뻣하게 통짜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뱀부 스파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나무 척추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척추가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끊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통짜예요. 당연히 움직이는 거 못하죠. 뻣뻣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미 운동할 시기를 많이 놓치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통증에 대한 조절을 하시고 약 드시고 주사 맞고 그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거고요. 만일 가족 중에 강직성 척추염이 있다, 어릴 적부터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강직성 척추염이 진행되기 전에 관리하시면 거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만, 만일 좀 오래됐다 그러면은 좀 괴롭습니다.
일단은 척추를 보는 병원들은 다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피검사를 통해서 보는 거고 엑스레이 검사라든가 다른 검사들을 다 하게 되죠. HLA-B27이라는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양성이냐 음성이냐 그걸 갖고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가 가능한 병원이면 일단 어디든지 가시고요. 재활치료라든가 운동치료라든가 그런 거랑 병행해서 해당되는 부위의 어떤 신경치료, 주사치료 이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유전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나중에 걸리거나 이런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태어날 때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에 생기시는 경우라 어떤 면에서는 조금 선천적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안 걸렸다. 그건 뭐 당연히 처음부터 걸리지 않으신 상태고요. 다시 걸릴 일은 없어요. 근데 걸리신 분들은 잘 관리하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10대, 20대 때 유달리 내가 좀 허리 통증이라든가 좀 목 통증, 등 통증 우리 척추에 관련돼서 내 또래, 내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유달리 내가 좀 통증에 시달린다. 그러면 한 번쯤은 검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척추 압박 골절. 이 척추 압박 골절이란 무엇이며 이런 진단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것인가요? 척추 압박골절은 우리가 살면서 아마 겪으시는 것 중에 제일 황당한 경우일 거예요. 보통 우리가 뼈가 부러지는 경우들, 그러니까 팔이나 다리나 뼈가 부러지면은 금이 갔다, 뭐 아니면 어긋났다. 수술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냥 석고붕대 같은 걸로 고정을 시켜서 아물 때까지 기다리는 게 통상적으로 하는 치료들인데, 척추 같은 경우에는 금이 가거나 어긋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으스러져요. 그래서 압박골절이라고도 하고, 혹은 피로골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게 원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골다공증, 제일 흔하겠죠. 골다공증이 제일 흔한 원인이고, 또 한 가지는 드물지만 암으로 인해서 암이 뼈를 침범해서 뼈의 조직들이 약해진 상태에서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압박골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엑스레이로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한 경우에는 이제 MRI를 찍어서 지금 어느 정도 압박이 됐는지, 또 어느 부분이 많이 압박이 됐는지, 압박되고 있는 상태인지 그런 걸 판단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압박골절 치료는 옛날에는 이불 깔고 바닥에 누워 계시는 거였어요. 그냥 가만히 꼼짝없이 누워 계시면은 이제 저절로 뼈가 굳으면서 아물겠죠. 그러면서 회복이 되시는데 대부분 욕창이 생기고 폐렴도 오게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로 많이들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MRI로 압박골절 부위가 확인이 되면 뼈 부위로 바늘을 집어넣어서 뼈 성분에 시멘트를 넣고 단단하게 굳혀버립니다. 혹은 많이 주저앉은 경우에 풍선을 넣어서 들어올릴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들어올린 다음에 시멘트를 채워넣는 방법도 있어요. 아주 그냥 꼼짝 못하고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바로 걷는 올라오는 일들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럼요. 다 이 테스트를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종류의 시멘트지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쓰는 그런 시멘트는 아니고요. 뼈와 같은 성분으로 만든 인조 뼈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한 60대를 넘어가시면 여자들 같은 경우가 남자보다 더 많게 되는데 호르몬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노화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남자분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남자분들도 생깁니다. 근데 여자보다 좀 빈도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60대에 접어들면 매년 좀 골다공증 검사, 골밀도 검사 같은 걸 해서 체크를 해보시고 안 좋을 것 같은 상황들, 계단을 내려간다거나 봄철에 딱딱한 길들이 좀 녹으면서 미끄러질 것 같다거나 다칠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안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려갈 때 뭘 잡고 내려가신다거나 계단, 턱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한다거나 내가 부주의해서 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거의 100% 부러지게 돼요. 대퇴골도 많이 나가지만 이 척추도 주저앉게 되면 삶의 질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거는 골다공증에 대한 예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히 골다공증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고 만일 골다공증이 진행 중이거나 진단을 받게 되신다 그러면 증상은 없어요. 증상이 생겼다 하면 골절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왜 치료를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발생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 예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